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무산된 줄 알았던 북미 정상회담 불씨가 다시 되살아나자 주식시장에서 남북 경협주들이 무더기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경협주는 북미 간 힘겨루기 등에 따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만큼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남북 경협주들이 일제히 급반등했습니다. 꺼질 듯했던 북미 정상회담 불씨가 극적으로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로템, 현대시멘트, 현대건설, 부산산업 등 남북 경협주를 포함해 36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화공영과 세명전기, 특수건설, 대하TI를 포함해 28개 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상한가 종목이 모두 64개로 2012년 2월 21일 64개 이후 6년 3개월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철도주와 대북 송전주, 인프라건설 테마주들이 대부분인데 일부는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등이 마냥 달가운 건 아닙니다. 이들 종목 대부분은 지난 25일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16일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중지하겠다고 통지했을 때에도 한꺼번에 급락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동안 급등락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옥석 가리기 등을 통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급등주를 따라잡는 이런 전략보다는 오히려 실제로 어떤 기업들, 어떤 분야가 남북 경협의 수혜가 될 수 있는지를 좀 면밀하게 찾아보고 나중을 위해 좀 길게 보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로 현실화할 때까지는 시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북한은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마식령 스키장 등 관광지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성공으로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우선 관광업이 활성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자 우리 업계도 표정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백사장이 펼쳐진 해안가. 그 뒤로 다양한 형태의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명승지 가운데 하나인 원산의 명사십리로 갈마해안 관광지구입니다. 근거리에 있는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 등과 연계된 대규모 관광지구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내년 4월까지 건설을 완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원산에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구와 백두산지구, 평양 묘양산 등입니다. 이들 지역은 인근에 공항이 있고 북한의 대표적인 여행지여서 호텔 등 기본 인프라도 비교적 잘 갖춰진 편입니다. 북한 관광이 이루어지면 우리 관광업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작년에 한국에서 아웃바운드 나가신 분들의 숫자가 2,649만 명인데 그중에서 10분의 1만 북한 관광을 가신다면은 한국의 여행사라든가 한국의 항공사들에는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이. 업계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광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거고 안전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국내 유입하는 외국인 관광객 이쪽으로의 조금 더 관심이 더 커지지 않을까. 금강산 관광의 연간 매출은 2,500억 원 규모. 전문가들은 추가로 관광지역이 열리면 수조 원대의 신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최저임금의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일부를 넣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기업들은 크게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소상공인들이나 노동조합이 강한 대기업은 실효성이 낮다며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정선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가장 반긴 곳은 중소기업입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되면서 체감 최저임금 인상률이 다소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해달라고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100%는 아니지만은 일정 부분 포함된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하지만 대기업들은 아쉽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한 달 단위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2, 3개월 단위로 주는 회사엔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체 협약에 정기 상여금 규정이 있는 기업의 경우 매월 정기 상여금으로 바꾸려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혜택이 전혀 없다며 허탈해하기는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 애초에 제대로 된 상여금을 주는 곳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최저임금에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안이라서 지금 경제계에선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이 고용 쇼크의 원인인지를 놓고 입씨름이 한창입니다. 여기에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노사 갈등까지 증폭되고 있어 내년 최저임금 논의는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내년부턴 상여금과 복지수당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제공받는 숙식이나 복지 포인트는 제외되는데요.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박효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정기상여금과 7%를 넘는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과 수당이 많은 한국형 임금체계에선 연봉 3천만 원 이상 노동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급을 올려받아야 하는 상황. 이번 개정안은 경영계에 부담을 덜되 저임금 노동자는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기본급 157만 원과 상여금 50만 원, 복지수당 20만 원을 받는 노동자는 상여와 수당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돼 내년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 임금은 크게 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반대로 상여와 수당을 합해 50만 원 이하로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받고 월 상여금 30만 원, 월 복리후생비 10만 원을 받는 연봉 2,300만 원 노동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만 해당됩니다.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구내식당에서 식권으로 밥을 먹는 경우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업이 특정 가맹점에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복지카드 역시 화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까지 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 논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사건법 즉각 폐지하라! 폐기하라!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둘러싼 노동계 반발이 격화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노정교섭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전반에 대한 보이콧으로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도 한국노총과 공조 원칙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위원 사퇴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민주노총은 이 모든 투쟁을 이어서 내일 모레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서 향후 투쟁을 더 강고하게 결의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면서 사회적 대화기구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도 가시밭길이 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양대 노총이 추천한 노동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됩니다. 노동자위원 전원이 불참하면 내달 14일 재개되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일정은 파행이 불가피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 심의기한은 다음 달 28일.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한 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안개 속을 걷는 형국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서울 동북권 베두타운인 도봉구 창동 지역에 2022년까지 45층 높이의 창업 문화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창업 문화산업단지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태종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초 창동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 이전터 등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개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 가운데 창동역 환승주차장에 창업문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그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창업문화단지 기본 설계안 마련을 위한 국제설계를 공모해 오늘 당선작을 발표했습니다. 설계안에 따르면 창업문화단지는 크게 지하 8층에서 지상 17층 건물과 지하 8층에서 지상 45층 두 동이 연결된 형태로 구성됩니다. 45층은 성북, 강북, 도봉, 노원구 등 동부권에서 가장 높은 층입니다. 단지에는 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창업센터 성장 기업이 입주하고 창업과 창작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300개의 문화산업 오피스와 함께 공연장 등 문화시설도 들어섭니다. 청년 창업자와 문화예술인이 거주하면서 창업과 창작 활동을 하고 동시에 문화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입니다. 서울시는 창업문화단지를 인근에 들어설 창업센터, 혁신성장산업 거점과 함께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이루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창업문화산업단지는 그 선순환 체계에서 가장 중간에 핵심적인 역할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랜드마크 기능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8월까지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8월 착공에 들어가 2022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정입니다. 최근 사물 인터넷이 적용된 스마트홈 개발을 두고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동안 스마트홈 구축을 위해선 통신사들의 도움이 필수였지만 최근엔 자체 플랫폼 개발 경쟁도 활발한 모습인데요. 곽준영 기자가 스마트홈 체험 공간을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스마트 미러가 집주인을 맞이합니다. 이어 옷에 묻어있는 미세먼지도 털어줍니다. 아까 공기가 나쁜 날이었어요. 미세먼지를 털어드릴게요. 주방에 있던 집주인이 청소 명령을 내리자 청소해줘. 거실에 있던 로봇 청소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음성과 모션을 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홈의 거실입니다. 이처럼 간단한 손동작으로 커튼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삼성물산이 선보인 스마트홈에선 각각의 사물 인터넷 기기들이 거주자 성향과 생활 패턴에 맞춰 제어되고 이를 통해 최적의 생활 환경이 조성됩니다. 전체 옴니채널로 해서 여러 가지 기기들이나 여러 가지 그 IoT 관련된 상품들을 통해 가지고 나를 알아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건설업계의 스마트홈 개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업체들마다 자체 플랫폼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지난해부터 스마트홈 개발 전담팀을 만들어 IT 계열사와의 협업에 나서고 있고 현대건설도 현대차 그룹 내 IT 계열사와 자신들만의 특색을 갖춘 스마트홈 개발이 한창입니다. 이통사 포털사가 주도하고 있는 스마트홈 플랫폼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자체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향후 차에서 집에서 차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건설사들이 앞다퉈 스마트홈 개발에 열을 올리면서 미래형 거주 문화의 확산도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가족과 얼마나 오래 대화를 하시나요? 이 가정의 달 5월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데이터 뉴스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가족과 얼마나 대화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가정의 달 5월이었지만 정작 어버이날 외에는 이 가족과 오랜 시간 대화를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부모님께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가족과 얼마나 대화하는지 전국 10대에서 50대 이상 남녀 회원 3,3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7%가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 중 37.8%는 가족과의 대화 시간이 하루 20분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와, 하루 20분이라면 식사를 할 때조차 대화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대화를 안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화 시간을 자세히 살펴봤을 때 하루 20분 미만이 36.4%로 가장 많았는데요.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차지한 하루 30분 이상에서 1시간 미만 대화한다는 응답자는 19.7%였습니다. 1시간 이상에서 2시간 미만 대화한다는 응답자도 불과 15.6%였는데요. 하루 20분 이상에서 30분 미만으로 대화한다는 비율은 14%였고 2시간 이상 대화한다는 응답자는 불과 12.9%였습니다. 심지어 1.4%는 아예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비록 적은 비율이지만 아예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가족인데 어떻게 이 대화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가장 많이 꼽은 이유는 이야기를 해도 가족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였다고 합니다. 무려 35.1%가 응답을 한 건데요.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한 이유는 18.9%가 응답한 가족과 마주칠 시간이 없어서였는데요. 3위에 뽑힌 기타는 18.9%, 4위인 가족과 함께하기보다 혼자만의 시간만 갖고 싶어서는 13.5%, 마지막으로 5위를 차지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너무 달라서에는 13.5%가 응답했다고 합니다. 가장 주된 이유를 살펴보니 결국 가족과 얘기를 해도 이해를 받거나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어야 할 존재가 바로 가족인데 대화를 해도 이해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벽을 쌓았다는 게 가슴이 참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가족과의 심리적 단절이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한 건데요. 더욱이 한 공간에 있어도 커뮤니케이션의 질 역시 그리 높지 않았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함께 모였을 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이기 때문인데요. 47.3%가 가족과 함께 모였을 때 그냥 식사를 한다고 응답했을 정도입니다. 또 26.4%는 TV를 본다고 응답해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정작 대화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8.1%에 불과했습니다. 기타 다른 일을 한다는 5.9%, 또 여행과 운동은 각각 1.5%와 0.8%로 조사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혹시 이처럼 가족과의 대화가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 원인을 알면 다소나마 해결책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전체 응답자의 66%는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데 요인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주요 요인을 살펴보니 34.8%가 응답한 바쁜 개인 일정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워라밸을 지키자는 사회적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이 가족과 대화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바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가 봐요. 네, 일뿐만 아니라 모임, 자기개발 등 다양한 개인적 일정으로 인해서 정작 자신의 가족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건데요. 또 TV,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이용 증가에도 26.4%가 응답해 대화가 단절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그 외의 의견도 살펴보니 16.1%가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대화 주제로 꼽았고 11%는 개인주의, 또 9.2%는 기타를 뽑았는데요. 면대면 대화를 대신하는 메신저 등 소통 수단의 증가에는 2.4%가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족과의 대화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라도 개인 일정을 줄이고 함께 있을 때는 TV,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하는데요. 결국 가족과 대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소한 이야기라도 함께 나누며 공감하고 응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5월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이틀간이라도 하루에 1시간 가족과 대화하는 자리를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